우리나라는 진짜 비상사태인 것 같아요. 네. 그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왜 비상사태라고까지 얘기를 했는지 좀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사실 지금 비상사태를 네. 초래한 사람은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어떤 그 외교 갈등이라든지 남북 문제를 갈등의 문제를 초래한 사람은 이제 그 뭐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 미사일 발사도 있었지만 네. 실제적으로 그걸 단절시키고 대화가 아닌 갈등과 전쟁의 어떤 공포 위험에 맞아요. 떨게 한 사람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인데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 비상사태니까는 법을 통과시켜라.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예전에 과거 박정희 정권이라든지 군사 정권들이 항상 네. 뭐만 그 뭐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법을 바꾸기 위해서 항상 뭘 했냐면은 뭐 북한이 남침을 할 것이다. 북한의 그쵸. 어떤 그 전쟁의 공포가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먼저 쭉 내세운 다음에 법을 바꿨거든요. 네. 저는 이런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테러 방지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공포를 조성하고 법을 바꾼다는 거는 헌법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구조와 그런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네. 나왔던 얘기가 우리 이제 뭐 북한 테러 납치 대상자 명단에 뭐 김광진 네. 김광진, 윤병세, 홍영표 그다음에 한민구 국방장관까지 쫙 나오는 이제 네, 중앙일보가 나왔는데 이거 네. 그 기사 일면 보셨나요? 네, 중앙일보 보니까 북한 테러 납치 대상자 그래서 김관진, 윤병세, 홍영표 뭐 기타 등등 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고서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저희 뭐 이렇게 중요한 우리나라 그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분들이 북한의 테러 납치 대상자라니 이게 사실인가요? 진짜? 북한과는 그 전술학이나 군사학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은 북한이 절대 테러를 하지 않을 사람들이죠. 왜냐면 네. 이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해서 네. 뭐 우리나라의 뭐 안보가 막 흔들리거나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북한이 이제 테러나 암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한영 씨라고 이제 김정일의 처조카. 그 스위스에 이제 어학연수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그 사람 정말 그 김정일의 최측근이었거든요. 가족이었거든요. 네. 그 사람과 이제 황장엽 씨. 이 두 사람은 뭐냐면은 북한 입장에서 배신자거든요. 배신자에다가 이 두 사람은 북한의 어떤 그 수뇌부, 그다음에 그 김정일과 그 측근들의 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족족 북한의 어떤 그 실상이 파헤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고 네. 처단을 좀 해야 될 문제가 네,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사람들 왜 처단해야 됐었냐면은 이 사람들 처단하지 않으면은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망명을 해갖고 탈북을 해서도 또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몇 차례 이제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네. 그 암살 시도도 좀 이렇게 그 석연치 않은 점도 있는데 이건 너무 이제 길어갖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네. 그 위장 간첩이나 뭐 이런 거에서 한번 다뤄보고 그 예전에 2011년도에 그 김광진 암살설 나왔을 때 이런 조선일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네. 그 북한이 헬기 교신을 하면서 네. 뭐 김광진이가 이제 그때 그 휴전선수로 왔었는데 뭐 김광진을 쏴서 뭐 죽여야겠다는 그런 걸 감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감청에 뛰어난 애들들이 네. 왜 진짜 암살자가 들어왔으면 그걸 못 잡았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허무맹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첩보라는 게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정보 요원하면은 굉장히 뭐 총 잘 쏘고 뭐 네. 격투기 잘하는 사람인데 CIA나 그런 정보원에 가면은 정보원의 대다수는 뭐냐면 정보 분석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엄청난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감청이나 그다음에 자료, 그다음에 그 북한의 어떤 탈북자 이야기들 이것들 다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이제 맞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가치가 있는 건 이제 첩보 수준으로 이제 이입첩돼 갖고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분석을 하고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는데 이번에 이제 테러 납치 그 대상자라는 거 나왔을 때 저는 네. 사람들은 그 제목만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기사를 네. 잘 보면요, 이 납치 대상자 명단도요. 네. 북한이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니라 국정원이 예상한 거예요. 예상. 예상한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네. 어떤 예상 문제를 만들어 놓고서 이럴 거다. 네. 근데 2011년에 분명히 틀렸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이걸 다시 써먹는 거는 저는 이게 중앙일보가 좀 네.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언론의 행태가 진짜 이렇게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저는 보이는데
2011년도에 그 작성하신 글을 보니까 어느 언론도 반박하지 못해 안타까웠다라는 이 의견을 봤어요, 피터님의. 2016년 현재 보면 그간의 언론 행태가 많이 달라졌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네. 그때랑 지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언론의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네. 그러려냐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건데 네. 그 언론이 언론을 비판하는 행위나 그다음에 언론의 정보를 비판하는 이런 행위들이 네. 점점 무너질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측측성 보도예요. 측측성.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중앙일보가 이거 처음에 온라인판에서 단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네. 이 사람들이 단독이라는 게 뭐냐면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당정청 회의를 하면서 네. 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이제 클린 거예요. 그 회의 때 국정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거를 이제 중앙일보 기자가 받아서 쓰는 건데 네. 사실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고 검증하는 게 해야 이게 될 언론인 기자의, 역할이잖아요. 반박을 해야죠. 역할인데, 이게 진짜 정확한 정보냐? 그러면 이 명단이 국정원이 만든 건데 진짜 북한이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다 했는데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래 갖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걸 공포분을 조성하고 네. 웃긴 건 다른 언론들의 행태예요. 다른 언론들은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안 시킨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네. 왜 테러방지법을 왜 통과시켜주지 않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보수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다 믿어지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KBS 그 뉴스를 봤는데 거기에서도 그 테러 방지법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물품들이라든지 위험 품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언론이 참 이 지경까지 왔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네. 옛날에 그 관건 언론 그다음에 네. 예전에 이제 언론들이 그 네. 그러니까 국정원 그러니까 그때 정보부 요원들이 한 명씩 상주를 해갖고 네. 다 검열을 했었잖아요. 아,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 편을 들고 나쁜 얘기는 바깥으로 안 나갔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국정원 요원들이 언론사에 없거든요. 네. 없는 상황인데도 이 언론의 그 방향이나 우리가 속칭 야마라는 야마가 되게 이렇게 딱 비슷비슷해지잖아요. 네. 그럼 왜 그럴까요? 내부자들 혹시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서 보면은 걔가 막 주필. 주필이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네. 은근슬쩍 한 마디 하면은 그게 언론들이 다 받아쓰기 해서 네. 하잖아요. 근데 언론이 왜 자꾸 받아쓰기를 할까요? 현지 PD니까 우리 저는 받아쓴 적이 없어서 그 마음 이해 못 하겠는데. 그렇죠. 네. 받았으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어떤 권력 그다음에 출세 이런 게 다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뭐 그 다른 큰 언론 대형 언론사들 보면 정치부 기자들이 이제 네. 수순이잖아요. 정치부장 네. 됐다가 뭐 선거 출마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라인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네.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 중앙일보가 쓰고 그걸 네. 받아쓰기 하는 다른 언론들의 이 행태를 보면은 이 요소 곳곳마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결국은 그 권력자의 입맛을 맞춰주고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처음 나오셨는데 네. 아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네요. 네, 똑똑박사 장빈이랑 만나고 너무 좋았고 에디인가요? 예. 네. 앞으로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애 많이 쓰셨어요. 예, 어떻게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밤사이에요. 예. 국회는 그야말로 지금 그 테러 방지법이라는 법안을 하나 놓고 거의 지금 뭐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요. 아니 어제 우리가 이미 IMP터 28을 녹화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재녹화를 하고 있어요. 예. 길바닥 선배가 어제 급하게 저녁에 가야 된다면서 가서 지금 오늘 밤을 새고 다시 지금 돌아와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47년 만인가 41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감을 잘 못 잡았어요. 저도 이런 거는 역사상 처음 유례 없는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해서 저도 감을 못 잡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고민을 하다가 김강진 의원이 제 일바로 시작을 한다고 해서 지체 없이 달려갔는데 오늘까지 이틀을 지켜봤죠. 뭐라고 할까 이 역사의 현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김바라 선배가 제가 밤 사이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내용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말대로 역사의 현장이 된 게 새로운 기록들이 진기록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이게 필리버스터라는 게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그 진행하는 의사 진행 발언이죠. 네. 다만 시간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테러 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하는 방해가 아닙니다. 방해가 아니고 설득을 하는 거죠. 이 법이 왜 막아야 되고 이 테러 방지법을 왜 그 더민주당 쪽에서 왜 막을 수밖에 없는지를 합법적 의사 진행으로서 설득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이 뭐 테러 방지법을 사실상 더민주당에서 이거를 막자는 게 아니에요. 동의합니다. 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독소 조항, 예, 이제 좀 이따 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독소 조항을 가지고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 거지 테러 방지법만 가지고서는 이종걸 원내대표도 오늘 그랬어요. 나는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을 반대할 뿐이다.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독소 조항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은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일단은 필리버스터가 상당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라는 말 자체가 뭐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고 나서 지금 이루어진 건데 그 전에는 뭐 DJ로 김대중 대통령이 길게 한번 했었죠. 예, 뭐 뒤에 이제 네. 그림 보시면은 64년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5시간 19분. 네. 당시에 동료 의원이 이제 잡혀 들어갈 그 법안이 통과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걸 막기 위해서 네, 그렇죠. 당시로서 필리버스터를 한 건데. 그리고 이제 바로 어저께 네. 헌정사상 41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국회에서 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서 하게 됐는데 김광진 의원이 그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5시간 33분. 뭐 이런 숫자적으로 보면은 기록을 깼죠. 네. 그래서 김광진 뭐 실시간 검색 1위가 그러니까요. 아침에 새벽까지 어제 계속해서 굉장히 놀란 게 김광진 힘내라, 김광진 이게 예. 뭐 실검을 그 동시에 그리고 우리 뭐 국민 TV에서도 중계를 했지만 뭐 여러 지금 매체에서 중계를 한 게 뭐 동시 접속사가 수만 명을 정말 선회할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집중됐어요. 참 대단한 게요. 예. 그리고도 또 아침에 순천 내려가서 또 선거운동을 하더라고요. 참 젊어서 대단한 건지. 최연소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김광진 의원 나왔을 때 예. 그 인터뷰도 직접 했는데 인터뷰도 하고 네. 좀 개인적으로 얘기도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죠. 무엇보다 지금 우리 길바닥 선배 같은 경우는 김 의원이랑 상당히 친분이 두터워요. 뭐 상당히 두놓은 건 아니고 네. 오며 가며 보다 보니까 예, 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이슈가 되고의 중요성이 아니라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도 하고 실제 그것을 위해서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을 한 거지 않습니까? 또 저 이후에도 계속 이제 오늘 문병호 의원이 바로 이어서 하고 또 이후에 다른 당에서도 하시고 할 텐데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안보 위기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이고 이성에 입각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자기가 이렇게 처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영상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지만은 이 누구보다도 이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많이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국회 그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해서 대테러 방지법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제일 첫 번째 순서로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해서 그 첫 번째 순서를 했는데 이때 보니까 아니 실제로 김 의원 같은 경우는 김광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방위 소속이기도 하고 정보위에서도 그쵸. 활동하면서 그쵸. 대테러 관련된 이 대테러 방지법 관련해서는 솔직히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어느 순간 4년 동안 이제 숙련이 됐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자기의 역량을 제가 볼 때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인 동시에 비례대표 의원들이 참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번에 그 비례대표가 조금 더 늘어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의석수가 줄었죠.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도 비례대표고. 근데 이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 같은 경우 비례대표고 최연소 의원이에요. 젊은 패기도 있고 의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할 수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본인보다 이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이 많아요.
이거를 분명히 왜 막아야 되고 이것이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왜 필요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논리를 갖고 있어요. 비단 지금 실검 1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길박 선배도 어제 계속해서 그 현장을 의원으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국회 안에서의 이제 들어갔고 본회의장도 들어갔고 밖에서도 시민들의 움직임이 연대 움직임이 같이 일어났어요.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길바닥에 한 명이 더 있으면 좀 편하겠는데 밖에서 이제 그 참여연대에서 시민 필리버스터 무제한 발언이라고 해서 어제 저녁에 한 10시경 대략 한 그 정도 예, 국회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생들까지 이제 계속해서 지금 국회 앞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반응이 더 뜨거웠어요. 뭐 미리 알리고 이 사람들 준비를 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 도대체 이 테러 방지법이 뭐길래 그렇죠. 지금 여야가 지금 이런 소리 없는 전쟁을 하면서 이게 그렇죠. 지금 국회 정말 시민들까지 몰려 나와서 같이 그러니까요. 밤을 꼬박 새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렇게 온 나라가 그리고 전 국민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대테러 방지법 도대체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테러 방지법이 뭐예요? 테러 방지법 말 그대로 테러를 방지하겠다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겠다라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테러 방지법을 강조한 이유도 그 의미만 보면은 IS의 이런 무차별적인 테러 상황, 국제적인 이런 불안, 뭐 북한에 대한 이 불안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테러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건데 국정원도요 이 테러 방지법에는 관심이 없어요. 국정원이 테러 방지법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들도 관심이 있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이거든요. 그렇죠. 그 테러 방지법 2조에 보면은 영장 없는 감청 확대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뭘 했어요. 뭐 집회 시위를 나가서 뭐 선동을 하든 하여튼 집회 시위에 나서 쟤를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돼. 근데 지금까지는 저를 조사를 하려면은 사전에 구인 영장을 발부를 하든 소환을 하든 어떤 그런 그 법 체계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 중에 가장 이 형사소송법의 제일 1이 영장주의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국정원에서 영장 없이 감청도 하겠다, 수사도 하겠다, 조사도 하겠다, 소환도 하겠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지금도 비대한 이 국정원이 더 비대한 그 권한을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영장도 없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임의대로. 무슨 일이에요? 법원이 있고 엄연한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국정원이 법원을 무시하고 형사소송법을 상위위에서 뭐 이런 어떤 활동을 영장 없는 감시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는 결국에는 거죠. 그 테러 분자로서의 의심되는 상황이면 얼마든지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해서 네. 이것도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영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있잖아요. 범죄를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막는다. 지금 불신 검문이 없잖아요. 네. 불신 검문을 하더라도 거부를 할 수가 있고 이 테러 방지법이 되면은 제가 이제 가방을 갖고 지나가다가 저 가방에 폭발물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영장 없이 그 자리에서 제 가방을 수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그 불신 검문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 해야 될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되고 상대방은 그걸 또 거부할 권리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국민들의 보면은 이 국정원의 권한이 다시 한번 비대해짐으로써 국민들이 가져야 될 기본권조차 침해받은 상황들이 너무너무 명확하게 예상이 돼요. 그리고 또 대테러 인권보호관 임명이라는 그 네. 테러 방지법 7조 이것도 또 이게 권한남용을 막을 장치로 지금 내세운 게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두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거대해진 국정원을 인권보호관 한 명으로 다 해먹으라 그래. 다 해먹으라 그래. 아유 참 읽기도 귀찮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비대해진 그 국정원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유엔 특별 보고관 마이나 키아이가 네.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가 그 영상도 굉장히 한번 크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또 깨알 자랑할 거예요? 아니 내가 그분이 와가지고 인권 이거 네. 보고관으로 와가지고 네. 임명한다 그러면은 저 찬성하겠어요. 한 명? 아니 그 양반이 와가지고 하면은 내가 마이너키 찬성하지. 아이. 네. 마이너키. 근데 누가 어떤 사람들을 보호관으로 할지도 그런 어떤 기준도 없고
그 한 명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이 법안을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한다는 거는 국정원의 뭐- 권한이 강화되는데 그 강화된 국정원을 막을 견제 장치조차 제대로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고, 그리고 김광진 의원이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황교안 총리 왔을 때 실질적으로는 권한, 이 테러를 막을 수 있는 실제 회의 기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테러 대책회의라고 그 법안 뭐 이제 기구가 있는데 뭐 당시 뭐 황교안 총리가 자기가 의장인지도 몰랐고 몰랐는 참 기가 막힌 노신인데 참나 그게 그 대책회의가 각 산하 기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소방, 경찰, 국민안전처 뭐 모든 그 기구가 거기 다 들어가서 반기당 한 번씩 그 김광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반기당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대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지금 어쨌든 이종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더민주 측에서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독소 조항만 제거를 하면은 테러 방지법 얼마든지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지금 수정안도 사실상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수정안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 독소 조항만 저기만 되면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통과가 될 수 있는 건데 워낙에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 양상인데 어느 쪽도 지금 양보할 수 있는 양보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필리버스터까지 오지 않았겠죠. 길바닥이 보시기엔 좀 어때요? 또 솔직히 테러 방지법 자체가 테러를 막겠다는 거면은 저는 기존의 뭐 항공보안법을 포함해서 뭐 우리가 악법이라고 칭하는 국가보안법도 얼마든지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으로서 이용 가능하잖아요. 근데 굳이 저는 테러 방지법까지 이렇게 필요한지에 대한 다시 한번 의문이 드는데 지금 이 법안이라든가 대테러 방지법이라든가 이 대테러 이런 단어 이런 독소 조항을 보면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 중앙정보부가 유신정 시대죠. 유신정권 때 그때 중앙정보부에서 하던 것들이 그대로 똑같아요. 밤에 한밤중에 아무 집이나 들어가가지고 자기네가 갖고 간 책상에 돌려놓고 너 불온소적이네, 너 빨갱이네 잡아가서 고문해가지고 오늘 은수미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간첩 조작 사건 해가지고 무죄 판결 얼마나 많이 받고 그렇죠. 있습니까? 실제로 오늘 이게 중앙정보부에서 하던 것들을 그대로 그때는 법이 없었죠. 네. 그때는 뭐 무소불위였으니까 법도 없이 자행을 했던 것들이고 지금은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때 했던 짓거리를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은수미 의원이 마지막에 10시간 18분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대단하죠. 네. 어땠어요? 마지막에 눈물까지 좀 보였는데 아니 김대중 전 대통령 그러니까는 이야기를 좀 그 하면서 김광진 의원이 끝나고 나올 때 운수미 의원이 본회의장 들어가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뒷바닥에 물어봤잖아요. 저희가 이제 농담 삼아서 웃으면서. 예, 얼마나 할 거냐 했더니 5시간은 해야 되는데 전 5시간 할 줄 알고 네. 아침에 그래서 7시 2시간 자고 7시에 맞춰서 간 거거든요. 네. 근데 10시간 넘게 했는데 참 대단한 그러니까 저는 그 아주 이번에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는 게 이 허리가 아픈데도 허리를 부여잡고 젊은 사람도 10시간 서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허리 안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는 63년생이에요. 예, 쉬운 둘인가 그렇죠. 예. 아유 대단해요 진짜. 그리고 고문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죠. 몸 상태가 사실상 제 컨디션이 아니에요. 뭐 김광진 의원님도 그랬겠지만 저도 준비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같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쭉 올라온 댓글들을 제가 꽤 많이 봤었는데 거기서 보면 정말 예를 들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존엄하고 가치로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 대테러 방지법은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특히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헌법 조문과 비교해서 대테러 방지법이 헌법과 인권을 헌법과 인권에 위반되는 그러한 조치다라는 얘기를 좀 꼭 해달라. 그러니까 단지 이게 국정원의 기능 강화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내가 주인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어떠한 지점이 있다. 이것은 나를 시민이나 주인이 아니라 종우 자리로 앉히는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 얘기를 꼭
대신해서 해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정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우선 가장 강했고요. 그래서 헌법도 얘기하고 어떻게 정치라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고민도 얘기하고 왜 대테러 방지법이 그렇게 문제인지 그리고 국제 기준이나 우리나라 헌법에 그러니까 국내법에서도 문제인지 그리고 왜 직권상정이 그렇게 문제인지 등등에 대한 얘기에 우선 가장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아쉬웠던 것은 사실은 이제 테러 문제라고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국정원의 정보 강화라는 것은 틀림없이 이제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공격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노조라든가 뭐 하여튼 현장이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분들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 하청,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제가 요즘 지역구를 돌아다니라고 별로 또 도움도 못 되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그거 이제 번번이 관련성이 있다고 저는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교황 말씀을 따온 거거든요. 교황께서 우리 그러니까 현대의 폭력과 분쟁과 테러는 사실은 가난과 절망으로부터 온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유엔도 그런 사회경제적 문제 때문에 점점 더 테러와 같은 행위가 강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테러리스트를 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테러리스트가 도저히 설득하고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새로운 테러리스트를 더 이상 만들 수 없도록 불평등도 없애고 평화와 화해의 조치를 같이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가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그런 게 좀 아쉬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8명, 9명째까지는 순번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막을 수 있는 건지. 그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보는 거고 그러면 막으면 굉장히 좋겠고 혹은 직권상정이 정말 철회되면 좋겠고 만약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사람들이 포기 안 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힘이 빠져서 그런가요? 김영남 의원이 결국은 막말을 좀 했는데 어떻게 사과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사과는 안 하니까요. 근데 다만 좀 안타까워요. 그런 게 정치 불신을 없애려면 우리가 그런 얘기는 정말 그런 행동이나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아쉬웠어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 10시간을 서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그 더민주당이 강한 야당의 모습을 제대로 그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이틀째에서 그 문병호 의원을 빼면은 더민주당에서 2명 지금 현재 그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2명의 의원이 15시간을 진행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거를 꼭 막아내겠다라는 그 김강진 의원과 은수미 의원의 그 절박한 그 의지가 저는 확인할 수 있어서 이번에 정말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구나라는 것도 좀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소 조항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지금 핵심 요소는 핵심 사항은 이 독소 조항인데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확고한 입장을 고수를 못하면 또 흐지부지해서 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뭐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뭐 어떻게든 이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지금 뭐 규탄 대회도 열고 성명서도 발표하면서 어떻게든 뭐 저지하겠다라는 그런 성명서 발표하면서 좀 강하게 나오고는 있는데 결국은 여야 합의를 봐야죠. 저는 여야 합의를 볼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 독소 조항에서 얼마만큼 어떤 걸 빼고 얼마만큼 서로 양보를 하느냐. 대테러 방지법 사실상 지금 뭐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있지만
이거 중단되어서 새누리당이 다시 강행정에 날치기 하면은 또 통과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느니 합의는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얼마만큼 더 국민들을 위한 어느 조항을 어떻게 근데 수정을 하고 한 가지 우려가 지금도 이미 나오고 있는데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뭐 국민의 그런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언론에서도 뭐 이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대테러 방지법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뭐 딴 이야기를 한다, 딴 죽을 계속해서 걸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도 지금 우리 저희 기빠 선배 봤다고 하면서요. 아니요, 다 관련된 얘기했어요. 다 관련된 얘기고 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못 들었는데 네. 뭐 그럼 자기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했는데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한 가지 그 김용남 의원이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러니까. 그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 한다고 삿대질하고 뭐하고 뭐 그러다가 당신이 저기 공천 못 받는다 이런 얘기해가지고 지금 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참, 이 사람 70년생 저하고 얼마 나이도 차이 안 나는데. 거의 죽음 직전에 가 있는 사람. 아유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 아유.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김용남 발언을 용납 못하겠구만. 아이 너무 거짓 발언하지 맙시다. 방금 김용남 자 양분 다할 말이야 안할 말이야. 저한테 뭐라고 발언하고 있어. 아니 그대로 의장이 저는 이것은 사과를 받아야 돼요. 회장이 주세요 회장. 방금 김용남 의원이 저한테 그런다고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이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사과하십시오. 사과해요 사과. 사과던가. 회장. 김용남 관련된 발언 하세요. 관련된 발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과하세요 발언을. 그런 거에게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 사과하세요. 나 너무 좋은 일이야. 사과할 일 없습니다 지금. 사과하세요. 산대지 소리치기에 거기다가 동료 의원을 명예훼손했습니다. 그냥 발언해요. 저는 그 김용남 의원이 사실은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와서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새누리당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침에 조원진 의원도 와가지고 조용히 앉아있다 나가고, 근데 한 명씩은 꼭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용남 의원이 추성이잖아요. 총대를 메고 본인이 들어와서 이런 의사 진행 발언에 방해를 하는 그런 공작의 어떤 임무를 맡고 들어와서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보니 아니 욕먹을 거 뻔히 아는데 자기가.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9시간이 그때가 9시간 30분이 지난 타이밍인데 아무리 저기라도 해도 그 9시간 반 동안 지금 허리 붙잡고 절절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그렇게 이게 제가 페이스북에다 그랬어요. 새누리당은 정말 악의 축이다. 이거는 저하고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모 의원의 보좌관하고 어저께 새벽 내내 한 얘기예요. 악의 축이라고. 끝으로 하나만 좀 짚어주세요. 그 지금 시청자분들이랑 우리 조합원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제녹화를 하면서까지 이 필리버스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큼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합원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 부분 좀 짚어주세요. 물론 지금 테러 방지법 막아야죠. 네. 근데 테러 방지법을 막아야 되는 건지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을 막아야 되는 건지 이게 조금 더 분명하게 좀 잘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거를 왜 이 독소 조항이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영장 없는 감청학대, 뭐 대테러 인권 보호관 한 명을 임명, 국무총리 소속의 대테러 센터 설치 이런 것들, 뭐 무소불위 정보 수집권 부여 이런 것들을 왜 국민들한테 이게 어떤 침해로 다가오는지를 조금 더 그 야당에서는 선명하게 조금 설명을 좀 그렇죠. 해줬으면. 지금 어찌 보면 회자되고 있는 게 네. 이 지금 필리버스터가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이 왜 의원들이 나서서 국민들이 국회 앞에 나서서 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지 그 부분의 핵심은 우리 깃바닥 선배가 지금 짚어준 대로 유신으로 돌아가요. 그걸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유신으로 돌아가고 집회 결사 자유가 없다라고 유엔 특보가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더더욱 집회 결사 자유가 없는 거고 개인의 어떤 권리마저도 침해를 당하는
그러한 아주 악법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과연 얼마만큼 막아낼 수 있고 얼마만큼 수정을 해서 협의를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끝으로 정말 짧게 하나만 더 어찌 보세요? 필리버스터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저는 글쎄 저 뭐 함부로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뭐 너무 그 더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그 아주 잘 하고 있고 국민들도 지지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지는 저도 모르죠. 그럼 뭐 더민주당 마음이지. 근데 뭐 얘기 나오는 거는 3월 10일까지 그런 얘기가 흘러나와요. 뭐 확정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숫자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10일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10일 이후에 다시 또 재상정을 해버리면 또 날치게 또 가능해지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는 언제까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 안에 이 독소 조항을 가지고 새누리당과 얼만큼 수정을 해서 얼만큼 협의를 이루어내느냐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대테러 방지법은 사실상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석수도 부족하고 뭐 힘이 있어야지. 쪽수가 부족한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이 독소 조항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이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잘 알리고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당분간 좀 네. 이 국회에 좀 지지를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이참에 아주 그 좀 더민주당 쪽에서는 과연 독소조항 어떤 것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치매를 입히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좀 설명해주는 뭐 그런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더불어서 하면은 좋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길바닥 선배 고생 많으셨고요. 예, 일단은 좀 쉬시고 다시 재충전해서 다시 계속해서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잖아요. 농성장 이제 내일 모레면 100일째인데 그동안 이제 이 농성장 좀 지켜보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근데 지금 이게 아마 시간이 아마 3개월, 4개월 지나가는데요. 처음에 그때 뭐 사람들이 여기 많이 이거 하고 자꾸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조금은 관심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시간이 많이 흘러져가지고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여기서 매일 이렇게 신문 보셔도 내용이 잘 안 나오고. 신문은 내가 여기 다 보는데 보수 신문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진보 신문에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자, 우리 영상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참 영상에 나오는 말이 참 이렇게 가슴을 와닿는데 이 영상 누가 제작한 거죠? 네.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선배가 박 기자가 지난 금요일에 찍어온 영상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 서울대학병원 있잖아요. 백남기 그렇죠. 지금 농민이 100일째 지금 사경을 헤매면서 그 병원에 있는데 그 앞에 백남기 농민의 회복을 기원하는 농성장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농성장 옆에서 신문 가판대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바로 옆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변화나 아니면 농성장의 분위기를 항상 느끼시는 그 가판대 사장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분위기들을 이제 전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막 관심 갖고 회복을 기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는 많이 사그러들었다. 그렇죠. 그게 현실이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언론에서조차 보수 언론지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안 나오고 그렇죠. 진보 매체라고 알려진 그런 다수의 매체들도 많이 관심이 줄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그 도보 행렬을 저희가 이제 다뤘는데 네. 저희 말고 뭐 그다지 다른 뭐 프로그램이나 뭐 언론에서 뭐 많이 안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다시 사실입니다. 확인해봤는데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그 대전에 이제 제가 정읍에서 그때 취재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새 대전까지 올라왔어요. 지난 토요일 날. 그때가 때마침 우리 백남기 농민의 100일
일이 돼가지고 문화제까지 같이 열렸는데 네. 다시 한번 현장에 다녀왔어요. 대전에 이제 길바닥 저널리스트와 함께 다시 갔다 왔는데 근데 애석하게도 제가 현장에서 본 언론 매체는 저희 국민TV와 길바닥 선배 그리고 민중의 소리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언론의 관심이 상당히 적죠. 그때가 100일이었는데도 100일 문화제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여전히 지금 병상에 있고 책임자 처벌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고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줄어들 수 있을까?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직접 보고 왔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가 사그러든 채로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나가야 되나? 근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는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희망이 있다. 이런 부분을 느꼈어요.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저희 피터 선배랑 같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최종대 어르신 기억하시잖아요. 예. 미안하다고 하셨죠. 그렇죠. 우리 이 세대, 당신 세대가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굉장히 선배랑 저랑 좀 많이 감동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전히 그 자리를 또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 뭐 중간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렇죠. 아직도 걷고 계시고 여전히 보성에서부터 계속 서울 향해 걷고 계세요. 근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뭐냐? 지팡이가 생겼어요. 너무 힘드실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최동재 어르신이 계속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수줍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세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미안함을 이렇게 우리들한테 전파하면서도 그래도 희망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같이 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수줍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몸으로 실천하면서 아이들한테 따르게 하는 그런 어른들인가 하면은 말로만 그렇죠. 계속 하는 사람인가 거 볼 때 저는 이 최정도 어르신의 어떤 수줍은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이게 정말 그냥 나이를 먹는다고 그냥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나이를 어떻게 먹고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이 어떤 인생의 나이를 먹을 수 있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젊은 세대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최종재 어르신을 정말 존경의 마음으로 솔직히 표하고 있고 때마침 그때가 100일 문화제 다음 날인 일요일이 최종재 어르신의 83세 8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생신이셨죠. 네.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도 같이 그날은 이제 같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르신 뭐 미역국은 드셨나? 많이 챙겨주시려고 주변에서 노력을 하는데 그날도 세월호 유가족들 어머니 아버님들 한 10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또 걸었는데 그 정말 또 감동 어린 작년에 세월호 유가족들이랑 같이 또 걸고 올해 또 걷고 있잖아요. 근데 서로 위로를 하는 모습에서 눈물이 그냥 절로 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작년에 걸었을 때는 이제 내년에는 풀어줄 그렇죠. 거예요. 해결될 거예요. 내년에 정말 이제 우리 돌아오지 못한 애들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요. 여전히 암흑을 지금 그렇죠. 걷고 있네요. 그래서 최종대 어르신을 비롯해서 제가 그날은 의도적으로 정말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정말 각계각층의 청년부터 시작해서 어른, 아이, 노인들까지 다 각계각층의 인터뷰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왜 농민 백남기와 함께 걸을 수밖에 없는지 그날 인터뷰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야기 좀 풀어볼까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인터뷰가 누구냐? 그 청년 학생들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10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면서 청년 학생들이 정말 적었어요.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던 그렇죠. 그때도 제가 가장 어리다고 했는데 그날도 20대를 솔직히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젊은 이제 청년 학생 남자와 여학생 한 명이 같이 걷더라고요. 근데 이들은 커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들이 말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보시기에 어떠세요? 청년들이 결국에는 이 헬조선 각자조선의 혼용무도한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솔직히 오늘도 보면은 청년이라고 찾을 수 있는 거 제 2분밖에 없어서 아쉬움이 좀 짙었는데 청년들의 참여 방안이지 아니면 청년들에게 뭐 하고 싶은 메시지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얼마 전에 드라마 송곳이라는 거를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 거기에서 대사 중에 하나가 인간에 대한 존중이 두려움에서 나온다고? 그 말이 되게 가슴에 깊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좀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인간에 대한 존중? 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두려움에서 나온다? 네. 왜요? 왜 청년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도 충분히 너네가 두려워할 만한 존재다라는 거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냥 착하게만 살지 말고. 네. 결국엔 참지 말고 이 말을 요약하면 참지 말고 좀 뭔가 행동하라는 걸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되나요? 네. 정말요? 네. 어떠세요? 청년들이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청년들이 뭔가 이 사회를 그냥 단순히 불만만 토로하기에는 아쉬움이 짙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얘기하면은 청년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청년들만이 아니라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청년들이 뭔가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주어주는 것도 그리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사회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청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정치 문화와 실질적인 정치적 효능감이 반영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경제적 안정성이 없는 상태의 청년들이 과연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느냐는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청년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행동하라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대변하는 말들을 해야지만 청년들이 그나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움직여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또 지금 얘기하는 진보 소수 정당들뿐만 아니라 언론들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주고 이 사회로 같이 나가자라고 말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해줄게요. 제가 이들에게 물어본 것 중에 좀 모질게도 저는 그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왜 청년 학생들이 왜 같이 동참하지 않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냐? 그랬더니 오히려 저한테 그러니까 반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 청년 학생들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걸 우리가 탓할 게 아니라 청년 학생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는 청년 학생들이 나오고 싶어도 아르바이트나 경제적 상황들, 불안한 그런 심리, 너희가 이 세대와 이 사회가 청년 학생들을 나오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같이 나올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주고 같이 한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전제가 없이 무조건 나오라고 강요하는 거는 이것 또한 폭력 아닐까?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저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은 투표율이 그러니까 청년들의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회가 변하지 않고 개혁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투표하러 간다고 해서 그거 빠지면은 자기는 또 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그 제약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오히려 아예 뭐 군대처럼 딱 그 정형화된 규제라면은 그걸 뚫고 가겠는데, 이거 생존,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그 청년들을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투표를 하지 못하는 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청년들의 얘기가. 그런 점에서는 보다 우리가 같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보다 담을 수 있는 언론의 역할,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시스템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느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그래도 청년들에게는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고 같이 가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의미 깊은 인터뷰였고요. 그리고 다음 인터뷰는 엄마와 굉장히 앳되어 보이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같이 걷고 있더라고요. 가족 단위는 그래도 많이 나온 편이었어요. 근데 엄마랑 같이 이렇게 두 손 잡고 걷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저 모녀는 이 자리까지 어떻게 나왔나. 그래서 여러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따님의 중학교 1학년이 된 그 따님의 발언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 우리 중학생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 이렇게 물었더니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일단 보시죠. 우리 민지 양이 볼 때 뭔가 꿈꾸는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엄마랑 같이 걸으면서 느끼고 있는데 뭔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자가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거짓말 안 할 건데. 왜 기자가 왜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국민들도 똑같이 할 수 있게. 우리 엄마랑 이런 데 자주 나오고 이야기 자주 하면 제가 볼 때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지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데리고 나온 건데. 앞으로도 몸 잘 챙기시고요. 이런 연대 활동 같이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반성, 굉장히 이렇게 회초리를 맞은 느낌이 확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중학생이 바라본 대한민국이 가장 원하는 모습이 뭐냐 그랬더니 기자들이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벌써 기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친구 같은데. 그렇죠. 그거를 굉장히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추우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너무 오래 걸었으니까 입술이 파래진 상태로 말을 하는데, 그 순간에 대한민국의 가장 원하는 모습이 어떻게 기자가 거짓말하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현실 속에서 백남기 농민에 관련된 뉴스 하나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자기는 엄마랑 같이 두 손 잡고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언론 하나 제대로 안 나와서 이 중요한 자리에 농민이
단지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로 물포에 맞는 이 현실이 뉴스에서 제대로 한번 보도되지 않는 게 중학교 1학년 여학생 눈에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언론이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얘기, 뭐 광고를 따기 위해서 언론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기성 언론이고, 사실 이제 대한 언론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 TV도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 학생의 말을 따라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사실 백남기 씨 이런 100일 그 도보 행례 그 행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들이 재미없는 그런 컨텐츠고 보지 않는 뉴스예요. 하지만은 이런 거를 우리가 자꾸 다뤄야 되는 게 우리 같이 이제 후원을 받고 대한 언론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그걸 잘 지적하고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역시나 저는 어머니가 참 위대하다고 느낀 게, 부모님이 위대하다고 느낀 게, 솔직히 제가 부모의 입장이 되면은 과연 딸을 같이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참 어머니가 같이 해맑게 이 중요한 역사의 현장에 대해서 딸을 같이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용기, 아직은 저는 이게 용기라고 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 인터뷰를 이게 뭐 이렇게 얼굴 노출돼도 된다고 다 허락 받았어요. 아 요새는 이게 그러니까 뭐 이쪽 그 진보 쪽에서 언론에서 이런 인터뷰가 나오면은 뭐 일베나 이런 다른 쪽에서 이거 자꾸 이제 그 조작하고 막 왜곡을 하면서 이거를 막 신앙떨기 하면서 나쁜 짓을 해서 저는 요새 좀 걱정된 게, 너무 어린 학생들 인터뷰를 해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할까 되게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짧게 이분을 좀 다음 분을 설명드리면은, 언제나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면은, 특히 이런 세월호 현장이라든지 백남기 농민 관련된 이런 현장에 나가면은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게 우리 국민TV 조합원이에요. 그렇죠. 참 이번에도 100여 명이 걷는데 그 10%가 넘는, 10분이 넘는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이 참 또 걷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저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제가 그래서 고마워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냐, 그 동력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잠깐 보시고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지금 광주도 그렇고 계속 보성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매번 현장 다닐 때마다 이런데 그 동력이 뭐라고 보세요? 뭐랄까요? 그냥 혼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모이면은 재밌어요. 저희 같은 경우 모이면은 와서 얘기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또 특히 대전은 매주 수요일 날 모여서 그 리본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리본 만들고 있어서 여기도 계시고 하시면 다 리본을 다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지금 리본 14만 개 만들었는데 국민TV 조합원이 그중 12만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단합도 잘 돼 있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이런 행사하면은 그분들 다 나오세요. 그래서 나오고 해서 하면은 그냥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년보다 올해 좀 동참이 좀 어때요? 지금 물론 초반이긴 하지만 조금 줄었죠. 많이 줄었죠. 그럼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국민TV 활동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수는 좀 줄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온 사람 꾸준히 나오고 계시고, 여기 하면서 얼굴 익힌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꼭 조합을 안 하더라도 저희 이분도 같이 만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큰 하나의 연대 활동으로서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어땠어요?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셨는데 시민들의 동참을 결국에 늘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 보세요? 꾸준함. 네, 꾸준함이죠. 리본 만드는 것도 처음에는 저희가 작년 8월부터 했는데 10명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많을 때는 25명 나오고, 지금은 평균적으로 18명, 20명 정도 나오거든요. 꾸준함인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 친구도 항상 저기 하고 있네? 수요일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나 그 놀라운 점은 참 그 꾸준함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뭐냐고 그랬더니 꾸준함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꾸준함을 만드는 그 매개가 스스로를 이제 찾아가는데, 노란 리본. 노란 리본, 우리가 전국에서 나눠지고 있는 그 노란 리본을 국민TV 조합원들이 매주 모여가지고 실제 노란 리본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대전에서 여태까지 14만 개의 노란 리본을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12만 개를 국민TV 조합원들이, 10수명밖에 안 되는 그 조합원들이 그거를 만든 거예요. 이건 사실 이제 간에서 공원에도 12만 개면 엄청난 건데. 말이 12만 개죠. 그거를 모여가지고 매주 꾸준하게. 그거 한번 만들어 보셔서 굉장히 그거 뭐 자로 자르고 본드 하고, 이게 크면 상관없는데 작은데 되게 손대 묶어도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피터 선배도 그렇고 길바닥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TV가 더 잘해야 한다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이번 취재를 통해서. 그럼요. 이런 분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 대해서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예. 제가 이 예고편 영상을 먼저 그날 기차에서 네. 이제 밤에 올라오는 길에 올렸는데 신구구려라는 학생이에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봤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요. 그러니까 재밌으면서 감동적이었고 정말 그 아이의 그 사연을 보면서 되게 좋아했는데 저는 장흥에서 걸어오진 않고 차를 타고 온 신고구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정도로 실력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백남기 큰아빠께서 제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노래는 진녀에게라는 통일 노래인데요. 백남기 큰아빠가 즐거워 부르시던 노래여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봐주시면서 들어주세요.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서체로 기다리기에 세월이 너무 길다. 말라붙은 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에 노두돌을 놓아 그대 손짓하는 연이나 은하수 건너 오작교 없어도 노두돌이 없어도 가슴 딛고 다치만 날 우리는 연이나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그대 손짓하는 연이나 은하수 건너 오작교 없어도 노두돌이 없어도 가슴 딛고 다시 만날 우리는 연이나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그 아이가 전남 장흥에서 온 초등학교 5학년 이제 12살 된 그 신고구려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예요. 이름이 참 특이하죠. 신고구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뭐냐면은 백남기 선생님의 백남기 농민의 그 자제분들이 백두라지, 아드님이 백두산, 그리고 막내딸이 백민주화 이렇잖아요. 신고구려 마찬가지로 백남기 농민이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렇다고 친인척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같은 이제 마을 옆마을에 이제 장흥에서 온 소년인데 이 소년이 백남기 농민을 큰아빠라 불러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백남기 그날 그 현장에서 더 감동했던 게 뭐였냐면은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그 소년이 기타를 들고 와가지고 백남기 농민이 즐겨 부르던 정말 직녀에게라는 통일 노래, 당신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노래를 그 앳된 손으로 앳된 목소리로 그걸 부르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이 정말 이 막막한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렇다고 우리가 희망을 놓을 수는 없는 이런 현실들이 막 사람이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소년의 목소리가. 저 이 영상 보고 요셉이한테 너도 기타 가르쳐 줄 거야. 아빠 나는 클라리넷만 하잖아 그래. 사실 이제 이 아이가
정확히 알고 하느냐 모르느냐 막 이런 거 얘기도 막 댓글도 많은데 저는 큰아빠 그게 뭐냐면은 그 큰아빠가 나를 기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죠. 항상 좋은 얘기를 들려주시는 우리 큰아빠가 지금 아파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상이나 자꾸 이념으로 자꾸 대입해주지 그렇죠.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 가족과 같은, 그러니까 사실 시골에서 큰아빠는 정말 그 어떤 먼 친척보다 되게 가까운 친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큰아빠를 생각하면서 저렇게 불렀던 노래에 담긴 그 아이의 마음만 보면 되지. 그렇죠. 거기다 자꾸 이상한 사상이나 이념을 좀 그렇죠. 대입하지 않았으면 12살 좋겠어요. 꼬마한테 무슨 종북이라고 저도 그 댓글 보고서 얘 무슨 종북이라고 이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백남기 농민이 보고 싶어서 영상을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무슨 사상과 논리를 대요. 정말 그 아이의 그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그런 말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영상 있는 그대로 봐야 그렇죠. 되는데 아까도 우리 그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자꾸 이 자라는 아이들한테 뭔가 덧칠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아이들한테까지도 그 옛날 연자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너의 아빠는 좌익운동을 했으니까 너도 빨갱이야. 그거를 연자제를 폐지를 한 지가 언젠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사상의 연자제를 자꾸 그 지금 사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가 저는 너무나 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아직도 성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이 더 후퇴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이번 주 토요일 27일입니다. 오후 3시에 서울시청에서 4차 민중 총궐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백남기 농민 회복기원, 민주주의 회복기원, 이 도보순례단이 지금 오늘 천안을 지났어요. 녹화 날인 오늘. 지금 서울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날 도착합니다. 정말 100만 시민이 함께 모여서 성남 민중의 힘을, 그리고 백남기 농민 여전히 지금 병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책임자에게 처벌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아버지들의 단순히 농민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우리 아버지 세대가 물포에 맞아 쓰러진 거예요. 가만히 자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그 농민의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농민 얘기가 거의 안 나오는 건 지금 그 백남기 어르신이 올라왔던 이유가 어떤 쌀수맥가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저희 배경 화면에 지금 나오지만 쌀수맥가 20일만 원 해주겠다는 것을 지금 다 거짓말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키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얘기라든지 기사나 언론의 어떤 보도가 좀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데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총선 특집이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당분간 못 하겠지만 총선이 끝나는 대로라도 어떤 농민들 특집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서 그 백남기 어르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좀 저희가 대신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7일이죠. 많은 분들이 좀 그 수원쯤 그때쯤 이렇게 안산 쪽으로나 안산과 안양을 지나서 올라옵니다. 그럼 안산이나 안양쯤에서 많은 분들이 좀 합류해서 같이 만나고 강화공장까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저도 다시 한번 다시 함께 또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상 꼭 취재하셔갖고 다시 또 다음 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1982년도부터 34년 전부터 국가 테러 대책 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의 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네,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네,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네,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 저희가 산후와 보상은 여전히 문제가 남았다라고 알렸지만 그것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비서에서 다루고 있는 산후와 보상 그리고 소중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거짓으로 둘러싸고 거짓으로 포장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진실은 밝혀지는 어떤 그런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재발방지가 미흡하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참 바르면서 열심히 싸워서 이만큼 하나라도 도장 찍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되게 감격했었어요. 저는 상당 부분 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삼성이 예방대책을 합의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힘이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하는 거죠. 그냥 지금 약속만 했지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실행이 되는 걸 지켜봐야 하고요.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마치 그게 전체 세계의 의제가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언론들이 호도한 게 제일 안타깝고 삼성전자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은 어제가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상하고 사과 문제가 남아 있는데 삼성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고 싶다고 하면은 반올림과 대화하고 그 반올림 그 피해자들한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물어보고 그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액을 지네가 그 산정을 하고 지네 마음대로다가 산정한 그 액수를 지불하면서 이것으로 받아. 만약에 이거 안 받으면은 그 더 이상 없어. 만약에 이거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은 그 돈 도로 뺏어갈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오늘은 미디어 뻐꾸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1인 미디어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미디어 뻐꾸 1인 미디어로 활동하신 지 꽤 되셨죠? 네,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조금씩 영상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영상을 찍고 계속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제가 대학교 때부터 전공인 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상을 좋아했었어요. 찍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요. 네. 2014년도에 제가 민원인 강의 때 한번 뵀죠. 그래갖고 이제 오랜만에 보는데 그때 그 강남구청에서 일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그 즈음에서? 그 전에 그만두고 제가 이제 그 아이엠 피터님의 강의를 들은 거고요. 한 몇 개월 전에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아니 그 인터넷 기자로 이제 강남구청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1인 미디어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하시게 된 건 이제 미디어 뻐꾸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이거 좀 약간 철학적인 면도 있지만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 이런 생각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그때 그 당시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되게 회의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돈을 좀 모은 뒤에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죽기 전에 해봐야 될 것 같아갖고. 어쨌든 그 인터넷 기자로 5년 정도 활동했다고 했나요? 5년 반. 5년 반.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하다 이렇게 쉽게 나와서 혼자 활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해보지 않으면은 그러면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된 계기가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는 그 언론 모니터라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회원 활동을 하면서 언론에 대한 어떤 그런 치부들, 그다음에 그 본질들, 그런 상황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나서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또 친구들, 거기 회원들 그런 좀 운이 좋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회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막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활동가들 그다음에 그래서 좀 힘을 받아서 꿈을 꾸게 되었고요. 근데 왜 미디어 뻐꾸기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구조로 미디어 뻐꾸기를 지은 거는 제가 그 전부터 그 미디어 원고님의 영상을 많이 봐서
또 오마주적인 성격으로서 네, 그렇게 했고요. 뻐꾸기가 이제 제 이름이 이병국이니까 예. 어렸을 때 별명 짓는 그 코드들 있잖아요. 네. 이름, 외모. 네. 항상 뻐꾸가 이렇게. 영국이니까 예. 뻐꾸기. 그래서, 그랬구나. 예. 그 주로 다루는 영상이라든가 그 내놓는 것들을 보면은 그 노동 관련이 많아요. 특히 이제 삼성 백혈병, 뭐 스타케미칼서부터 시작해서 주로 이제 노조 노동 이 현장 이 이야기를 많이 다뤄요. 그 특별히 그쪽에 다른 이제 뭐 보면은 1인 미디어들이 보면은 이제 대부분 관심사들이 분명히 뚜렷하긴 한데 전화 미디어 문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폭넓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노동에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 굳이 그렇게 그 노동이나 노조 이쪽에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있는지. 일단 제가 그 어떻게 되든 시장에 진입한 상태잖아요. 1인 미디어 시장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 하나의 단일체로 보고요. 미디어 몽구님이나 길바닥님께서는 좀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는데 저도 또 후발 주자로서 처음에 6개월은 그렇게 했었어요. 다양한 주제들을 가서 촬영도 하고 편집해서 올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특출함 뭐 이렇게 다름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한 6개월 동안 생각해 본 결과 좀 기획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것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노동이라는 주제가 저도 이제 노동자였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되게 부조리가 만연해 있는 세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노동자들의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위해서라도 노동 쪽으로 이렇게 이슈를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2015년 초반부터 그렇게 밀고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1인 미디어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뭐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어려울 테고 하지만 이제 사실 이 노동자를 이렇게 취재한다는 거 뭐 사람들이 많이 보진 않아요. 뭐 어떤 무슨 뭐 단식이라든지 고공농성이 있을 때만 사람들이 잠깐 보는 거지 그 이후 지나면 뭐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보면 영상들이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꾸준하게 되게 장기적으로 이 어떤 노동자 그다음에 그 삼성 백혈병을 이제 다뤘는데 이 노동 관련된 취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뭐 사실 취재 가서 뭐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분들 이야기 듣고 하는 것들은 크게 어렵거나 그렇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제 심적으로 좀 많이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은 사실 제가 매체 파워가 없다 보니까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렵게 그분들도 어렵게 자기들 이야기들을 꺼내고 자기 뭐 좀 이렇게 아픈 것들 이야기들을 꺼내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봐주고 어떤 여론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한테 카메라에 대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체파가 약하다 보니까 많이 조회수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못한다는 게 그게 정신적으로 조금 미안하면서도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저도 같은 경험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이제 당연히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거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제작을 해서 했는데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얘기한 것처럼 어떤 매체 파워라든가 그렇죠. 어떤 뭐 개인의 인지도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정말 허탈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나는 진짜 공들여서 심도 있게 얘기를 들어서 깊이 있게 다뤘다고 했는데 막상 내놨을 때 그 어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 것이 곧 결과물인데 그런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 저도 초창기 때 좀 좌절도 많이 했고 이걸 내가 굳이 왜 해야 되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라는 좀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거 극복을 지금 어떻게 하냐 근데 그는 여러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사적으로 얘기하고. 그 매체 파워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녹화한 더 IMP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봐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많이 보면 좋겠지만 많이 안 봐도 언론의 역할은 사실 정말 지속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 알려야 할 것을 알리다 보면은 언젠가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그 분야를 다룬 사람치고 나중에 한 10년, 20년 됐을 때 뭐 사람들이 몰라주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같이 우리가 고민하는 방향이지만은 그 부분에서는 서로가 손을 잡고 끝까지 버티자. 서로 이렇게 그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뭐 그 매체가 삼성 백혈병을 이제 취재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뒷이야기들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황유미 씨의 어떤 그 아버님 얘기도 문득문득 나오지 뭐 지속적으로 그 분의 어떤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는데 그걸 계속 취재를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하나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좀 만들어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 백혈병을 제가 볼 때는 그 1인 미디어가 그렇게 꾸준히 다루고 있는 게 지금 거의 미디어 뽑고 혼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삼성 백혈병 관련해서 한 몇 번 취재를 하고 했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깊이 있긴 하지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루기가 내가 모르니까 그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룬 거는 아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몇 번 포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완전하게 그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굉장히 그 삼성 백혈병 관련 저도 많이 봤거든요. 보면 저는 조금 굉장히 인상 깊게 이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이 농성장 생기고 그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성분이 이렇게 마이크 들고 그 농성장을 설명하는 과정 그 영상이 굉장히 저는 신선했거든요. 그 누구 아이디어예요, 그거는? 이게 제 첫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인데 조금 변형이 됐어요. 왜냐하면 좀 묻고 질문하고 이러면서 농성장의 어떤 농성장 분위기가 다른 이제 그 노조들의 어떤 천막 농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분위기가 확 달라요. 그래서 이게 특이해서 그거를 제가 그 들고 촬영하면서 묻고 답하고 이러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권영은 활동가라고 예, 되게 꿈이 6시 내 고향 리포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처음에 시켰는데 혼자 알아서 쭉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여 안 하고 내버려두니까 재밌었죠. 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올림에 의외로 연대해 주시고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다재다능하고 생기발랄한 즐겁게 싸우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고 그런 분들 좀 많아요. 네. 그 취재한 영상 중에 하나 보면은 어떤 노동자들의 손배소 관련된 그런 영상이 있는데 한번 우리 이 영상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배는 저희가 지금 손배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고 첫 번째 손배는 2010년도 6월 9일부터 밥 들어가면서 이제 직장 배시하고 회마들 하면서 이제 손배 들어온 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상근이 그때 당시에도 뭐 지회장, 수석, 사무장, 사무처장 그다음에 상기들 중에서 1명 해가지고 5명이 상근했거든요. 그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빠졌지만 그 지수사 그다음에 저까지 해가지고 4명이 이제 5억의 손배를 맞은 거죠. 그리고 재판에서 이제 이 판결이 이제 5천만 원 위자료 지급해라 해가지고 5천만 원 위자료 지금껏 항소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고도 과정에서 이 구조고단을 어쨌든 간에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 많은 공을 들였을 거 아닙니까 회사가. 그런데 지역의 언론을 이용해서 공청회를 여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공청회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그쪽 그 주최 측에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엄청나게 욕설을 퍼붓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공청회 저희가 질서정연하게 따라줬고 있는데도 대표 이사가 회장이 마이크로 막 1000마디가 개새끼 뭐 이런 걸로 시작돼서 대단히 우리 조합원들이 분노했던 순간에 그때 이제 우리 정의입 수석이 거기 항의 차원에서 구호를 한 번 정도 외쳤는데 그걸로 또 저 신문사가 3,800만 원 손배를 거는 또 하나는 2010년도 공장 점거 10월 달에 끝나고 나오니까 회사가
거의 연말쯤이에요. 그 당시에는 301억이었어요. 301억 손배소를 88명과 노동조합에 손배소를 얘기했고요. 회사 손실이 났다는 최대치를 뽑아서 이제 제품, 그 당시 제품, 설비 파손도 있었다. 제품, 또 마스크, 고정비, 이제 4가지를 해서 301억을 걸은 거죠. 근데 이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측 원고, 피고, 변호사 있고,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가 원고 쪽에 있잖아요. 회사가 걸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입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손배 금액이 156억으로 깎입니다. 요거 이 취재한 영상 잠깐 뭐 잠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KC라는 그 업체인데요. 여기 여기도 2009년, 10년 이때 노조 파기 시나리오였고 많이 당한 업체들이 있어요. 뭐 관리만두부터 시작해서 저기 유성기업 이런 업체들요. 그 중에 또 한 곳인데 그 노조 파기 시나리오를 보면은 첫 번째 그 보통 임단협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임단협을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타결 안 되게 사측이 좀 말도 안 되는 꼬투리 같은 거 잡아서 그 좀 그런 것들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직장 폐쇄가 들어가요. 파업을 하면은 거기에 직장 폐쇄로 이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직장 폐쇄로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들을 투입하고 그 용역이나 그 구사대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노조 그래가지고 새로운 분리를 해요. 노조를 만드는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제 노동에서 벌어지는 항상 이제 일련의 어떤 이게 그 현상들인데, 그러니까 이 150억 손배상 이 얘기는 어떤 건가요? 그렇게 분리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손배를 때리면서 그렇죠. 화려한 대미를 장식하는데요. 항상 이게 참 진짜 나쁜 게 노조를 파괴를 하는 거에 처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임단협을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요. 처음에는. 그러다 이제 용역을 이제 불러서 강제 진압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의 깡패예요. 용역은. 그래서 깡패들을 투입을 시켜서 강제로 위협을 하고 노조를 파괴를 하는 항의를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 쓰는 게 항상 이 손배소인데, 손배소 같은 경우 금액이 그 취재해서 잘 알겠지만 1인당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는 금액이 한도를 넘어가. 이거는 거의 그 가정 파괴예요.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거를 경제적으로 파탄을 시키는 그런 아주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외국에서는 노조 활동할 때 이렇게 손배소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전국 단위 이 노조들이 어떤 다른 투쟁보다 일단 이거 손배소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국회의원을 좀 압력을 넣어야 된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해외 어떤 노조들 보면 굉장히 힘이 센 부분 중에서 하나가 이 손배소나 이런 어떤 그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그 연봉 4천 많아봤자 4, 5천짜리인데 갑자기 그 가정에 몇 억짜리 그 손배소 가압류가 떨어지면 이건 못 갚아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자꾸 이 노조에서 그냥 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결국 뭐냐면은 정권이 원하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 무노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거를 좀 계속적으로 이 영상 보면서 참 많이 느꼈고, 이런 부분도 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취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본인도요, 제가 볼 때는 페이스북 활동 좀 열심히 해요. 영상 올리지 말고. 아까 몇째 빼어있는데 자꾸 저는 이제 좀 이제 후배가 되겠죠. 나이로 봐도 제가 좀 위니까. 안타까운 게, 저도 처음에 그렇게 SNS 활동, 왜 우리가 이제, 전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도. 내가 이거를 채널을 알리는 게, 우리가 뭐 포털을 상대로 하거나 어떤 매체에서 우리 뭐 사이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SNS 뿐이 없는데 채널이 미디어 복고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만 올려놓고 말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고 미디어 복고에 대해서 알리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봐줘요. 우리는 무조건 많이 봐줘야지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1인 미디어가 아까 매체 파워라는 게 어떻게 생길까 하면은 저는 아까 얘기했던 지속성, 두 번째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영상이 이제 그 몇 개 올라오는데 지금은 사실 어떤 퀄리티 그런 부분보다 좀 다양한 노동계, 그러니까 노동계 얘기도 좀 다양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냥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어떤 이 노동 쪽인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취재를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뭐 더 IMPT에서 더 IMPT도 많이 안 보지만은 어떤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이제 출연하셔갖고 어떤 노동계 얘기를 뭐 한 달에 뭐 최소 한두 번 정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하는데 해주실 수 있나요? 이 방송에 대해서 약속한 건 지켜야 돼. 우리 출연료 엄청 짜. 네, 알겠습니다. 길바닥이 오래 했으니까 이제 교체, 세대 교체. 아니지. 이게 이제 노동 쪽의 이야기는 이제 미디어 뻐꾸기, 그다음에 다른 쪽은 또 이제 길바닥, 이게 좀 더 IMPT도 좀 다양성 있게 좀 그 코너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미디어 뻐꾸기 지금 이렇게 좀 담대하게 만들어가는 영상물이 저는 오히려 더 제가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와닿거든요. 그 실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저희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꾸미는 게 없잖아요. 그만 혼자 뭐 CG를 입힐 수도 없고 어떤 뭐 저희는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내보내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 미디어 뻐꾸기 이 노동계 쪽에서 1인 미디어로서 확고하게 좀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 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노동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조금 그 그러니까 영상을 접목했을 때 좀 그 짧은 다큐멘터리 같은 요소를 좀 더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노동계를 계속 취재할 건데 뭐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일단 하고 있는 것부터 더 지금 보면은 그 선배를 당한 업체들을 다 목표는 다 돌아다니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영상 취재하고 편집하고 이런 게 목표였는데 사실 작년에 많이 못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우선. 그럼 지금 전국의 선배에서 이제 그 감염 걸려 있는 그 노조나 이제 노조원들 다 찾아가서 그들의 이제 이야기를 담는 거. 그 굉장히 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이제 한번 뭐 이 방송 보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은 그 뒤에 나오시는 남자분이 계세요. 이분 말고 그 김성훈 지회장이라고 그 KC의 지회장인데요. 그분이 2012년도에 그 파업을 하는데 그 업무 방해를 했다고 지금 징역 8개월로 그 소에 들어가 계세요. 이건 명백한 그 노동 상권을 무시한 헌법에 그 명시된 위배한 거죠. 무시한 그 법원의 판결이고요. 좀 많은 KC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손배도 장난 아니게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그 광고에 말씀드리는 건요. 그 다음 주가 3월 초부터 황유미 씨 구주기 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반올림과 피해자 가족들이 추모 기간을 만들어서 강남역 8번 출구에 뭐 추모거리도 만들고 즐겁게 싸우는 삼성과 대항해서 그런 행사들과 좀 그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거기도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제 그 취재 이제 부탁이 있다면 이 노동상권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그 사례들 모아서 한번 나중에 한번 정말 그 기업을 고발하는 그런 프로를 하나 해서 우리가 특집으로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이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우리 1인 미디어 뻐꾹 나오셨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전용 남성 탑승 절대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은 엘리베이터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발생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탕 전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조작이 판치고 진실이 왜곡됩니다. 더 IM피터에서는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과 정부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언론과 정부 제대로 감시하겠습니다. 더 IM피터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